안녕하세요. 역사와 고전을 통해 세상을 읽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인물, 국가라는 기계를 설계한 냉혹한 천재 상항의 이야기를 담은 상군열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개혁과 권력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비극의 서사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상항의 등장부터 진나라의 부국 강병을 이끈 변법의 과정, 그리고 그가 남긴 고사성어와 태사공 사마천의 냉철한 평가까지 총 6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변법의 설계자, 상항의 초상을 그려보겠습니다. 사마천의 상군열전은 국가 시스템의 근본을 뒤흔드는 급진적 개혁의 본질과 그 파괴적 결과를 탐구하는 정교한 정치적 사례 연구입니다. 그 중심에는 법과 사상의 아이콘, 상항이 있죠. 그의 이야기는 압도적인 효율성과 그 뒤에 숨겨진 막대한 인간적 비용 사이의 긴장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마천은 이 기록을 통해 서북방의 미개국이었던 진나라가 어떻게 천하를 위협하는 최강대국이 되었는지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동시에 법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무자비한 통제와 인간성 말살의 단면을 폭로하죠. 이는 사마천이 살았던 한나라 무제시대의 군주와 관료들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문이기도 합니다. 국가 통치에서 과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사마천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답변을 상항의 삶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군열전의 서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나라의 부상과 개혁가의 몰락 과정입니다. 상항의 본명은 공손왕으로 위나라 공족 출신입니다. 위나라 재상 공숙과는 죽기 전 해왕에게 앙을 등용하지 않으려거든 반드시 죽여 후환을 없애라고 유언했지만 해왕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 덕분에 비범하지만 위험한 인재 상항은 인재를 찾는 구연령을 내린 진나라 효공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상항과 효공의 만남은 4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이상적인 성인의 도를, 다음엔 왕도를 설파했지만 효공은 졸기까지 했죠. 세 번째 만남에서 패자의 통치수를 논하자 효공의 눈이 번쩍 뜨였고, 네 번째 만남에서 구체적인 부국 강병의 술책을 제시하자 효공은 며칠 밤낮을 매료되었습니다. 절박한 군주의 야망과 급진적 이론가의 실험실이 만난 운명적인 공생관계의 탄생이었습니다. 상항은 법을 내놓기 전 국가의 신용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목지신, 즉 나무를 옮기는 자에게 50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가가 선포한 것은 예외 없이 실현된다는 메시지를 백성들의 뇌리에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단행된 1차 변법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적의 머리를 벤 개수에 따라 자기를 주는 군공작 위제로 군대를 강화했고, 중농억상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15제와 연좌제는 이웃 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공포를 통해 상호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한 것이었죠. 상항의 개혁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따진 게 아닙니다. 시족, 귀족, 지역 공동체 같은 모든 전통적 구조를 해체해 개인을 원자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웃과 가족의 유대를 끊고 모든 백성을 국가의 목표인 농사와 전쟁을 위한 도구, 즉 자원으로 재편한 것입니다. 1차 변법이 사회적 소프트웨어의 설치였다면 함양천도와 함께 실시된 2차 변법은 제도적 하드웨어의 완성이었습니다. 전국을 31개 현으로 나눠 중앙에서 직접 통치하는 군현제를 실시하고 도량형을 통일해 전국적인 경제 통제력을 확보했습니다. 상항이 구축한 이 강력한 행정 인프라는 훗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제국을 운영하는 데 결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항은 진제국의 진정한 설계자라고 할 수 있죠. 변법 10년 진나라는 부유해졌지만 상항에겐 비극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법을 어긴 태자를 처벌하는 대신 그 스승인 공자권의 코를 베고 공손고의 얼굴에 죄명을 새긴 것이죠. 이 일로 법의 위험은 섰지만 훗날의 군주가 될 태자에게 씻을 수 없는 원한을 사고 말았습니다. 효공이 죽고 태자가 해문왕으로 즉위하자 상항은 모함을 받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신분증 없는 손님은 재울 수 없다는 주막 주인의 거절에 그는 탄식합니다. 아, 내가 만든 법의 폐해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자신이 설계한 촘촘한 법망에 스스로가 걸려 파멸하는 절체절명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결국 상황은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에 처해지고 일족은 멸족당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창조자마저 예외를 두지 않는 시스템의 완벽한 성공을 자신의 피로 증명한 것이었죠. 상군열전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목지시는 단순한 신뢰 구축이 아닙니다. 보상이라는 부드러운 장갑을 통해 앞으로 닥칠 무자비한 처벌이라는 강철 주먹의 절대성을 미리 각인시킨 고도의 통치술이었습니다. 작법자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막 주인이 상황을 거절한 것은 온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에 대한 합리적인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법은 그 창조자마저 집어삼키는 비인격적이고 절대적인 힘이 된 것입니다. 이 비극적 서사를 이끌어간 3명의 핵심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혹한 이상주의자, 상황, 그의 야망에 국가의 운명을 건 후원자, 진효공, 그리고 상황계인은 처형했으나 그가 만든 강력한 시스템은 그대로 계승한 영리한 해문왕입니다. 시스템이 그 창조자보다 중요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사마천은 상황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사마천은 상황을 천성이 각박하고 은혜가 적은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기만적인 유세를 펼쳤고 그가 얻은 악명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죠. 사마천은 상황이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도덕적 심판을 내렸습니다. 결과 만능주의적 법과 사상의 위험성을 고발하며 인의와 덕치가 빠진 권력의 정당성을 부정하려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군열전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황의 유산은 해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국가의 부강함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완벽한 통제를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 인간성을 말살할 때 그 끝은 어디인가? 사마천이 남긴 이 기록은 오늘날에도 통치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날카로운 증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수박겉핥기와 함께한 상군열전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